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1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문제구나. 1, 2, 3, 4. 거래 내용 보면서 분개 한번 해봅시다. 1번. 외상 매출금 46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옵니다.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2번) 기기장치를 2,750만 원에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은 미지급하다. 차변에 기기장치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3번. 보유 중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16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건물 공간이 좀 남아서 남한테 빌려주고 세를 받았다 이거지.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4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자 줬습니다. 차변에 비용 증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에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지. 정답은 뭡니까? 2번 되겠지, 그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1번은 차변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3번 자산 증가, 수익 증가. 완전 틀렸네. 자산 증가, 이거는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증가,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맞고 이게 비용 증가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 의미는 뭐라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1번. 약국의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요거는 재고자산 맞겠지. 2번. 제조업 공장의 생산 완제품.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인 제품을 말한다, 그지?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판매 목적 토지. 토지라는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그거 재고자산이다, 그지? 4번. 병원 사업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이런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이런 거는 유형자산이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재고자산 아닌 거는 4번 되겠지. 3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다. 아래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기 말 현재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연수합계법 문제. 취득원가 3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30만 원 이내요. 27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다, 그지? 분모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취득을 올해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연도는 분자가 5다, 그지? 이렇게 곱한 게 올해 1년치 연수학급법에 따른 감가상각비고요. 올해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1년치 전체를 다 그냥 인식하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열심히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얼마입니까? 3, 여기 6, 여기 10이다, 그지? 15, 15분의 5. 그러면 3으로 나누는 꼴이네. 270만 원 나누기 3 얼마입니까? 270만 원 나누기 3은 90만 원 되겠네. 90만 원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이고 묻고 있는 거는 장부 금액입니다. 취득원가 300만 원에서 1년치 감가상각비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되잖아. 그거를 뺀 거니까 300만 원 마이너스 90만 원, 210만 원이 올해 말의 장부 금액이 되겠지. 됐지요? 정답 2번. 문제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단기 지출 내역 중 일부이다. 아래의 자료에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신제품 특허권을 취득할 때 돈이 좀 들었답니다. 이런 거는 무형자산이다, 그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특허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신제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재료 구입 비용,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A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구입하면서 돈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무형자산 맞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 플러스 2,200만 원, 5,200만 원 되겠지. 정답은 3번. 됐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 아니고 비용이야. 너 그거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는데 뭐. 문제 5번 봅니다. 다음 중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의미가 뭡니까? 유가증권 구입했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를 말한다. 그치? 1번 기말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액,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이다 이거지. 2번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아주 예외적으로 별도 비용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 회계 처리에 따라서 짜잘한 지출을 뭘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유가증권이라도 그 유가증권이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수수료의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지?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수료는 어떻게? 예외적인 상황 아니야.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 기록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 반면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고 싶었네. 그다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당좌 자산 또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답니다. 맞는 말이다, 그지? 원칙적으로 매도하는 증권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 이게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 유가증권이 국제공제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번 결산일로부터 따져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상황이라면 아주 예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이름이지만 이제
비유동자산 아니고 유동자산 쪽으로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지? 그거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하겠지 뭐. 그 설명이 4번 지문이네. 맞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되겠네. 문제 6번 봅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받을 돈 성격에 대한 차감 성격, 대손 충당금이다. 그지요? 정답은 4번이고 답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 조금 정확한 명칭으로 좀 보완해가지고 교재 수록할게요. 수취채권, 받을 돈 성격이다라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단어 수정하겠습니다. 됐지요? 받을 돈 성격에 대한 차감 성격, 뭐다고? 대손 충당금. 굳이 채권을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고친 이유는 이거겠지. 채권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의미가 두 가지 있었다. 그지? 받을 돈 성격인 경우도 있고, 수취채권을 줄여서 수취채권, 받을 돈 성격을 줄여서 채권이라고 이런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잖아. 그지? 채무증권, 국채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줄여가지고도 채권이라고 이런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음 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가 사실 채권이라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의미라고? 받을 돈 성격 의미라고. 받을 돈 성격의 차감 계정을 찾는 문제. 만약에 채무증권을 해석해버리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사채하려면 맞잖아. 우리 회사가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발행했어. 그러면 우리는 사채라는 부채 증가를 대변에 회계 처리하잖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액면 발행한 상황이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부채의 차감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3번 지문도 답이 될 수 있는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명칭으로 수취채권으로 좀 수정해서 교재 수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 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감자차액 자본잉여금. 그지? 가와 라가 정답이겠지. 정답은 1번. 자유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조정. 됐지요? 문제 8번. 다음은 현금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다. 아래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회계 처리 일자로 옳은 것은 배당 결의, 주주총회 하는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지? 차변에 미처분 이익연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처분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을 이렇게 하고 배당하겠다라고 결의한 거를 이렇게 기록한다. 그지? 다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연중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여금 개정 과목 대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으로 문제 자료 소개하고 있네. 됐지요? 이게 배당 결의, 즉 주주총회 날짜의 회계 처리. 이제 실제로 결의한 내용대로 돈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밑에 나와 있네.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면서 이제 실제로 돈 준다 이겁니다.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을 주겠지. 그지? 나는 실제 배당을 주는 날, 배당 지급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정답은 3번. 문제 9번. 원가 분류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뭡니까?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준고정비인지 준변동비인지 그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정답은 1번. 기여원가, 관련원가, 매몰원가 이런 거는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이다. 그지? 오케이. 문제 10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인천의 단기 원가 관련 자료다. 주식회사 인천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단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답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둘 모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 자, 기초 재고자산은 없답니다. 기초 제공품 없고요. 기초 제품 없어. 됐지? 기말 제공품은 여기 적는다, 그지? 30만 원. 매출 원가는 제품의 오른쪽에 적힌다, 그지? 제품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200만 원. 제조 간접비 잠시 후에 보기라고. 기말 제품 적읍시다. 5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잠시 후에 보기라고. 자, 직접 재료비 잠시 후에 보기로 합시다. 자, 이 상태로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제품의 오른쪽에 완성되었네. 250만 원 합산. 그러면 왼쪽도 합산하면 250만 원이고, 그지? 그러면 단기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50만 원이라는 의미다, 그지? 그거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제공품의 오른쪽과 연결된다, 그지? 제공품의 오른쪽 금액이 제품 왼쪽으로 옮겨진 거다. 이거 250만 원. 그러면 제공품 오른쪽을 합산하면은 250만 원 플러스 30만 원, 280만 원이다, 그지? 그러면 제공품 왼쪽도 280만 원이겠지. 기초 제공품이 없고 거기서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한 거가 280만 원. 그러면 네모 표시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라고? 280만 원이라는 거지 뭐.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자료에서 제조 간접비, 기말 원재료 재고에 직접 재료비 이런 거 제시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요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무슨 뜻입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 합산한 것이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어차피 직접 노무비 자료가 없어. 그래서 뭐 요거 세 개 합산해 가지고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가 흐름 사용해서 뒤에서부터 역으로 치고 올라와서 금액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 됐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별표. 원가의 흐름을 묻는 문제인데 좀 필요 없는 자료까지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구나. 됐지? 문제 11번.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전의 단기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조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야금야금 균등 투입된다. 아래 자료 이용해서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평균법 문제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오케이. 자,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 기초 물량 1000개. 기완성도가 20% 있지만 평균법은 기완성도 무시한다, 그지? 단기 착수가 10,000개. 그러면 왼쪽 합계가 11,000. 오른쪽 합계도 11,000 되겠지. 자, 완성된 거가 8,000개. 기말 제공품이 3,000개.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60%. 자, 파이프라인 그립시다. 8,000개. 사실은 따지고 보면 1,000개는 전기로부터 넘어온 거고 나머지
7,000개는 올해 착수한 거지만 평균법은 기초재원품의 기완성도 무시하니까 8,000개가 전부 다 올해 새롭게 시작해서 완성됐다고 본다, 그지? 자, 3,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됐지? 자,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파악합시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 몰빵 투입. 자, 8,000개는 어차피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통과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8,000개 그대로 적어주고. 자, 기말정품은 60%까지만 진행되었지만 공정 초기 몰빵 투입이니까 100% 다 얻어먹었다고 본다, 그지? 그래서 3,000개 곱하기 100% 3,000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1,000개네.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균등 투입으로 본다, 그지? 균등 투입. 자, 8,000개는 어차피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되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8,000 그대로 적으면 되고, 기말정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췄으니까 60%만큼 얻어먹었다, 그지? 3, 68, 1,800개가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9,800개가 되겠지. 열심히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봤고, 묻고 있는 건 only 재료비를 묻고 있네. 11,000개라고 답하면 되겠다. 정답은 4번. 주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공기 제조업은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개별 원가 계산이 더 적합하다. 그치? 항공기,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막 작업하잖아, 그지? 그런 작업 스타일은 개별 원가 계산.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지?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2번.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다음에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다르다 원가 계산한다. 틀렸다, 그지? 이런 거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파이프라인별로 원가 집계한다 이겁니다. 프로세스별로. 파이프라인 한 개에 돈 얼마 들었지를 파악해서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물건이 몇 개 생산되었지라는 개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 파이프라인 집계된 돈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금액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런 방식을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정답은 2번 되겠지. 3, 4 확인합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직접 원가는 직접 그냥 추측해 버리면 되고, 제조 간접비의 경우 이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선택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그것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었으니까. 4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종합 원가 계산을 써야 되니까.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이겠지. 오케이. 정답은 2번. 문제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으로 틀린 것은 국세 맞고요. 인세가 틀렸다, 그지?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는 물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그지? 그리고 다단계에 걸쳐서 적용되는 거래세다. 오케이.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은행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인 건물. 은행업은 면세사업자다, 그치? 은행은 면세사업자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사업자는 사람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물건 파는데 그 물건이 과세돼서 물건이 하더라도 어차피 면세야. 그치? 면세. 면세 아닌 걸 찾는 거네. 오케이.
2번 약국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의 영업권. 아유 막 쥐어짠 문제 같은데요. 뭐 우리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지? 한번 지문 읽고 한번 이해해 볼까? 자 먼저 사업을 통째로 포괄적 양수도하면 그거는 어차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회사 자체를 판다 이겁니다. 통째로. 그런데 회사 통째로 파는 상황은 아닌가 봐. 회사 일부만 파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영업권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네. 약국은 사실은 과세 사업도 있고 면세 사업도 있다 이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파는 거는 과세야. 그와 달리 병원에서 받아온 조제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보면서 조제의약품 만드는 그거는 면세다 이겁니다.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사업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업을 통째로 넘기지 않고 일부만 넘기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인지 면세인지 발라내야 되는 상황인가 봐. 영업권 넘기는 것 중에서 면세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 비율만큼은 면세거래로 보아야 되겠지 뭐. 그렇지? 뭐 굳이 뭐 좋은 질문을 안 했지만 뭐 제시된 내용으로 열심히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3번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 나는 면세 사업자 아니고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인데 파는 물건 자체가 뭐라고? 토지라고. 토지는 어차피 면세 물건이잖아. 면세 물건이잖아. 그러면 내가 과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요 거래는 면세 거래인 것이지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부수재화의 공급이라는 주제로 공부했었잖아. 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파는 물건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면세야. 과세 사업자인데 그 파는 물건 자체가 면세라면 면세야. 그래서 면세가 뭐라도 하나 섞이면 면세가 적용돼 버리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지 뭐. 1, 2, 3번이 전부 면세라고 파악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임대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상가 건물. 과세 사업자가 물건 파는데 과세 물건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이 과세 거래다 이거지. 됐습니까? 정답은 4번. 정답을 찾았고 잔소리 하나만. 이 뜻이지 4번 질문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빌려줘서 벌어먹는 돈 버는 사업자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은 뭐라고? 부동산 임대라고. 임대가 주된 사업인데 가끔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지? 부수적인 거래다 이겁니다. 부수적인 거래인데 나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수적인 거래가 하나 발생했는데 파는 물건 자체가 과세 물건이니까 과세 거래라고 해석한다. 그 말이지 뭐. 됐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무엇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랍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 뭐겠습니까? 과세 표준이지 뭐, 그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가 매출세액이 되겠지. 나 확인합니다. 제어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무엇은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제어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그지? 답.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이제 각종 세금들,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노고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전부 합한 거 금액 그거를 과세 표준으로 하더라. 됐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과세 표준.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제114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